네, 졸려일구입니다. 채권 투자는 보통 MTS나 HTS를 활용하는 직접 투자 방식과 또 ETF나 펀드 등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 방법의 장점은 만기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원금에 대한 손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은행 예금은 보통 5천만 원까지 손실에 대한 원금 보장이 되는데 반해서 채권 투자는 만기 때까지 내가 잘 가지고 있는다면 5천만 원 이상이 된 원금 보장되니까 좀 거액의 돈을 맡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채권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하지만 매수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ETF나 펀드 등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것이죠. ETF나 펀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핸드폰으로 매수가 금방금방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는 상품만 사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얘네들의 단점은 원금을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ETF나 펀드 같은 상품들은 전체 만기를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10년 만기라고 해도 얘네가 다 10년이 아닌, 그래서 운영사가 채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고 팔면서 어떻게 보면 내 돈이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기가 동일한 채권들끼리 묶어서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채권 투자의 종류가 다양한 요즘에 경제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채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채권 투자가 지금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상황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채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금리가 최고점으로 찍은 지금이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금리에 맞춰서 나오는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지금이 채권 투자가 적기이고 금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알아보고 공부한 내용을 비교적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채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채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발행한 주체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이 채권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데요. 즉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렸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와 돈을 거래했을 때 제 채권을 그 친구에게 주면은 그 친구가 만기일에 그 증서를 저에게 들이밀었을 때 저는 그분에게 돈과 이자를 납부하는 거죠. 채권의 가격과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 신용, 그리고 투자 수요인데요. 여러분이 돈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친구 A는 일주일 뒤에 갚겠다, B는 한 달 뒤에 갚겠다, C는 1년 뒤에 갚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A죠. 바로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돈이 필요한 B나 C는 가격을 더 쳐줘야겠죠. 이자를 더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의 이자는 더 높아집니다. 즉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가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A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용을 보니까 A는 그냥 약간 중간치기. 근데 갑자기 여기서 D 인원이 나오더니 자기한테도 100만 원을 투자해달라고 합니다. 이 친구 신용을 보니까 신용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이 친구도 자기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이렇게 좀 요청이 와요. 근데 이 친구의 신용을 보니까 제일 구려요. 신용이 제일 떨어집니다. 이때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투자를 하실 거죠? 당연히 D에게 투자를 하겠죠? 신용이 제일 높으니까. E나 A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그렇죠. 다시 또 이자를 높게 쳐주겠죠. 그래서 신용이 낮을수록 이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채권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합니다. 미국 국채, 한국 국채 등 여기 포함되겠죠? 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은 특별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은 지방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공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채와 국채를 합쳐서 국공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 그리고 개인이 발행한 채권은 사채라고 부릅니다. 회사채도 사채라고 부르긴 하는데 개인이 발행한 사채와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앞에 한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뜻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국가, 회사, 개인 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주체가 뭘까요? 개인도 망할 수 있고 회사도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국가가 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채와 회사채보다 상대적으로 국채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떤 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망하지 않을까를 따져봤을 때 머리에 퓨 스쳐 지나가는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 미국채가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도 미국은 한 번도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고 신용 등급 또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뉴스 기사나 신문 등에서는 항상 10년짜리 국채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10년 국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기간으로 놓고 볼 때 1년이나 2년 등의 만기가 짧은 국채들은 앞으로 향후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가 짧은 이런 채권은 현재 기준금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표로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향후 경제 성장률, 앞으로의 물가,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보통 10년 만기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정리해보면 10년짜리 미국채는 무위험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있고 향후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10년 만기물 국채를 무위험 자산, 안전 자산만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100%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큰 금액이 장기간 묶여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심해져서 만기 때 받아야 하는 원금의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경제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나에게 갑자기 큰 돈이 필요를 하는데 10년물 국채에 묶여있는 내 돈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안 팔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팔기 위해서 가격을 깎고 하다 보면 나의 원금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100만 원을 주고 미국 채권을 샀어요. 근데 이자는 1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110만 원을 만기 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서 20만 원의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채권을 팔아야 돼요. 그럼 90만 원에 팔아야 다른 사람은 이득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즉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국채 가격이 시장에서 떨어지는 손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10년물 미국 국채라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못 받고 투자를 하면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걸 모식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으면 사람들은 위험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채 매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국채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한번 볼까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채의 수요가 몰리게 되겠죠. 그럼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국채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요즘 사람들이 국채에 투자하려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죠? 뭘까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건 미국채 장단기 금리의 역전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국채는 단기 국채가 장기 국채보다 금리가 낮아요. 장기 금리가 높은 이유는 당연히 금액을 오래 묶어둬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금리를 더 쳐줘야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역전되었다는 것은 장기 금리가 더 안 좋다는 것이고 이는 향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니까. 미래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채권의 금리는 고정금리고 오늘 내가 사는 금리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국채 만기가 오래된 것들을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아보려고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는데 최근 고용지표나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가 많이 쏠리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국채 수요는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채권에 투자를 해야지 좀 높은 금리의 그런 채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에서 잠깐 보셨듯이 실제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 불황 등이 찾아왔어요. 회색으로 칠해진 구간이 약간 그런 곳인데 오일 쇼크, 일본에 대한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그리고 IT 버블, 리먼 사태, 금융위기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게 됐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역전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곧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라고 뉴스에서 연신 떠들어대고 있는 거고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채권이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10년물 미국채가 중요한지 등등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위기가 그리고 기회가 올 때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캐치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2023년도 어떻게 보면 보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다들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실천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알아서 눌러주세요.